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오신 거 맞죠? 네,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독서 경영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여기 카페에서 보시고. 네, 오늘 책이 이건 건 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설득 당하는가? 네, 읽어보지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독서 경영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책에 따라서 관심도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오늘같이 날짜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특히 오늘 책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책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설득을 당하는가라는 책인데, 자,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에 더 포인트를 두게 됐었던 건 뭐냐면 제목이에요. 제목. 보통 우리는 책 제목을 뭐로 쓰죠?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설득하는가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뭐 설득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득 당하는 사람,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보다 당할 때가 더 많아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설득당한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설득당하지? 정말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차 하는 순간에 딱 뒤돌아봤더니 내가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성분이시니까 이제 옷가게를 가서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예,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 옷을 샀는지 뭐에 홀린 듯이 사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면은 굳이 내가 살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이런 경험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에 고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을까? 설득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죠. 말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뭐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설득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더 포인트를 뒀었던 거는 행동. 즉 비언어적인 측면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제목은 굉장히 뭐 비즈니스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 심리학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책이 지금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행동심리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 표창원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범죄 수사학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감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미국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 저자를 보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자, 조 네버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조 네버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FBI에서 30년 동안 이 사람이 감독관으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수많은 경험을 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에 있어서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모습이 있구나, 혹은 내가 뭔가 꾸며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있구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머리가 좋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돈이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FBI에서 수사했던 경험들을 내가 비즈니스 필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했고,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디랭귀지에 대한 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굉장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했지만, 비즈니스 심리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디랭귀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스스로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바디랭귀지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사람들,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다가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죠. 활용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독서 경영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렇게 책을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아시죠? 모르셨구나. 저희 독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책을 그냥 단지 요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키워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세미나, 독서 경영 세미나이고요. 저희가 이거랑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매달 2번씩 이렇게 책을 읽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까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왜 우리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잖아요. 네, 쉽게 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책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돼요. 뭐 왔다 갔다 편하게 소설을 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좀 많이 와닿게 되는데 뭔가 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경영 혹은 경제, 마케팅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금요일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경영을 진행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버스라고 해서 직접 책을 읽고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PPT로 표현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도 사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는 책 요약은 제가 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책을 읽으면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책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그 비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책 중간중간의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빛 때문에? 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겠어요? 저분을 한 10분 동안 좀 잘 살펴보세요.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거의. 이런 수입은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한진 씨. 너무 딱 보시기에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좋으시고 저도 직업이 계속 끊기네요. 왜 이러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뭐 하겠어요? 저분을 한 10분 동안 좀 자꾸 생각이 있어요. 코로나가 앞으로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 하시는 분. 이런 수입은 총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선배? 그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항진 씨. 그냥 저분을 딱 보시기에 오치내고 있는 딱 보시기에 저분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 10점 이런 보실 것 같아요. 공식적이요? 안타깝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잠깐 지금까지 못 봤으면 만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정도 볼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를 만드는 거예요? 맞출 수 있으세요? 한 2점? 네. 심각합니다. 저도 볼 줄은 몰랐는데 항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여자가지고. 네. 저희가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이거 잡아 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 도망가네요. 제가 원하시는 분이 스타일 조금 가장 오해받고 있는 분은 그 분이었어요. 너무 어떻게 틀린 얘기가 하나 났습니다. 항진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다음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고민해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변호사나 의사처럼 되게 말씀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남자분의 연봉은 어떨 것 같아요?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변호사가 어느 사람인지 몰라서 어때 정도? 소연이 없으실 것 같아요. 깜깜할 것 같은데? 망했어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게. 제가 가시거든요. 좀 더 들어볼까요? 약간 가끔씩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정치나 뭐 이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사람들이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이런 이미지 그거?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으세요?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오,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어때요? 좀 활달하신 것
갑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후에는 2배가 넘는 실천하는 건 평균적으로 8점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뭐 두세 배에 해당하는 상승인 것 같고요. 참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신하고 나서 형 둘다 상당히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잖아 있고요. 네. 자, 어떠세요? 동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모습에 있어서 오늘 반은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저자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설득했네요. 저희는 설득당한 거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남성의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외모가, 그러니까 차림새가 되지 않으니까 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즉 우리가 비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보다 뭐를 더 먼저 판단을 하죠? 시선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눈으로 보이는 데에 사람들이 그만큼 약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거에 더 집중하고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내가 반대로 이거를 잘 알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OX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답은 제가 이 강의가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답을 보시고 이제 한번 생각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 좋다. O, X.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아이 컨택이 가장 중요하다. 손을 문지르는 행위는 긴장했다는 증거이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거,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단호함을 나타낸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몸을 부산하게 움직인다. 자, 생각하셨을 때 여기 O 몇 개인 것 같으세요? O 2개. 그러면 나머지 4개가 X.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답을 조금씩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바디랭귀지라는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 집중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렇게 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되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모든 학문들이 미국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특히 신생 학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행동심리학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됐어요. 1960년대에. 어떤 사건이냐? 바로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회였어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TV 토론회를? 네. TV 토론회를 제가 이제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1시간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게다가 영어기 때문에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닉슨이랑 케네디랑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죠? 케네디가 이겼죠. 닉슨이 원래 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닉슨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 후보였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거는 케네디가 아니라 닉슨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한 사건, 그 사건은 바로 TV 토론회입니다. TV 토론회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닉슨이랑 케네디랑 판도가 완전히 뒤엎어진 거예요. 도대체 케네디가 이 TV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이렇게 판도가 뒤집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영어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디랭귀지이기 때문에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maintain freedom.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move ahead, I think we can do a better job.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do a better job if we are going to meet the responsibilities which time and events have placed upon us. We cannot turn the job over to anyone else. If the United States fails, then the whole cause of freedom fails. 이게 닉슨이에요. And I think it depends in great measure on what we do here in this country. The reason Franklin Roosevelt was a good neighbor in Latin America was because he was a good neighbor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felt that the American society was moving again. I want us to recapture that image. I want peopl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nd Asia to start to look to America to see how we're doing things. To wonder w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doing, and not look at Khrushchev or look at the Chinese Communists. That is the obligation upon our generation. In 1933, Franklin Roosevelt said in his inaugural that this generation of Americans has a rendezvous with destiny. I think our generation of Americans has the same rendezvous. The question now is, can freedom be maintained under the most severe attack attackers have ever known? I think it can be. And I think in the final analysis it depends upon what we do here. I think it's time America started moving again. And now the opening statement by Vice President Richard Van Nixon. Kennedy. The things that Senator Kennedy has said, many of us can agree.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we cannot discuss our internal affairs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recognizing that they have a tremendous bearing on our international position.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this nation cannot stand still because we are in a deadly competition. A competition not only with the men in the Kremlin, but the men in Peking. 네, 내용이랑 상관없이 케네디랑 닉슨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보셨을 때 느낌, 둘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케네디는 조금 여유롭게 얘기를 하고 네? 닉슨은 되게 그냥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에요. 아,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여유가 없게. 자, 다음 영상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은 아까 그거는 중간 영상이에요. 연설을 시작하게 된 영상이고 이거는 처음 사회자가 이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케네디랑 닉슨이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연설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잡혀 있던 화면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St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ffiliated stations are proud to provide the sources for discussion of issues in the current political campaign by the two major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The candidates need no introduction. The Republican candidate, Vice President Richard M. Nixon, and the Democratic candidate, Senator John F. Kennedy. According to rules set by the candidates themselves,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거예요. 자, 둘의 차이점 확인하셨어요? 이제 명확히 보이죠? 둘의 차이점이. 자, 자세 먼저 보세요. 지금 전체에 풀샷이 나왔어요. 풀샷이 나왔는데 케네디는 다리를 이렇게 꼬고 굉장히 맞아요. 여유롭고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반면에 닉슨은 어떻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한 자세로 앉아있어요. 네, 그쵸. 다리 떨기 딱 좋은 자세예요. 남자분들이 딱 좋아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앉아있고, 아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혹시 보셨나요? 케네디는 어떻게 했냐면, 한쪽 손만 잡고, 한쪽 손을 굉장히 여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그쵸? 자기가 얘기를 할 때. 근데 닉슨은 어떻게 했죠? 두 손을 여기다 이렇게 꽉 쥐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 있습니다. 사회자가 인사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소개를 했을 때 닉슨은 누구를 보고 인사를 했죠? 사회자를 보고 인사를 했지만 케네디는 그렇죠. 이거예요. 케네디는 영상을 진짜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TV 토론회를 보았을 때 분명히 닉슨이 앞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케네디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TV를 통해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TV 토론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 이 공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지금 TV를 보고 있는 국민 당신과 나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는 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눈 아이 컨택, TV를 통한 아이 컨택을 통하면서 계속 확인을 했었고 또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들,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TV 토론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사실 1시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TV 토론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TV 토론회를 통해서 완전히 닉슨과 케네디가 뒤바뀌었어요. 판도가. 사람들이 이로 하여금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발견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포인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word, 말에 포인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행동에 따라서 내가 이미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는지 끌리지 않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한국어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는 louder than words예요. 말보다 더 시끄럽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보다 더 시끄러운 게 뭐냐? 결국에는 행동하는 거, 비언어적인 측면이다 라는 거를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되는 또 법칙이 있죠. 혹시 메르디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르디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 진행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그 당시에는 행동심리학에서 굉장히 커다란 법칙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메르디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회자가 되는 법칙인데 먼저 첫 번째로 7%는 언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말의 컨텐츠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오로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38%는 소리입니다. 케네디랑 닉슨 같은 경우에도 둘의 목소리가 달라요. 그쵸? 물론 닉슨도 좋은 목소리였지만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호감을 느끼게끔 했던 목소리는 케네디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건 단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세에서부터 사실 나오는 게 목소리거든요. 자세와 행동들, 이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이 더 느꼈었고 소리라는 게 일정하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크게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높게 하이톤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낮게 저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인 고음의 목소리보다는 중성적인 저음의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아나운서들이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사실 고음이 아니라 다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중저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에 사실 좀 많이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 제 메인 강의가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요. 보이스 컨설팅 뭐 이런 거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처음 초반에 더 이끌리기 위한 사람들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잡아두기 위한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보다는 저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낮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물론 프레젠테이션 내내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표정과 몸짓입니다. 내 표정이 어떻고 내 몸짓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커뮤니케이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언어예요. 네. 컨텐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어떤 말을 쓸 것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 장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 관리는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팔려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팔리면은 그 물건도 자동스럽게 팔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디랭귀지의 최종 목표를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비언어적 소통. 사전적 정의를 보았어요. 음성 언어가 아니라 비음성 요소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은 외모, 행동, 접촉, 공간, 시간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내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활짝 웃는 거랑 길거리를 가다가 활짝 웃는 거랑 둘의 웃었다는 의미는 똑같지만은 둘의 의미가 다르겠죠. 여기에서 활짝 웃었을 때랑 제 길거리에서 활짝 웃었을 때랑은 분명히 그 상황과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절대 같은 뜻으로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예가 행동, 표정, 의상, 공간 확보. 보통 우리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행동이랑 표정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옷차림, 이건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바운더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조금씩 이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제복 같은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혹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디카프리오 나왔던 영화. 네. 탐 행크스랑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인데, 그게, 내용은 혹시 아세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그게 어떤 영화냐면은, 아비그네일인가? 네, 그럴 거예요. 실제 미국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사기꾼이에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캐치 미 이프 유 캔. 나 뭐, 잡을 때면 나 잡아봐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디카프리오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기를 쳐요. 근데 그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치면은 한 번은 파일럿의 제복을 입고 사기를 치고 한 번은 이제 부자들이 몰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또 한 번은 이제 의사인 척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계속 사기를 쳐왔기 때문에 마치 양치기 소년인 것처럼 이거 네가 딴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위조 지폐 그걸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가거든요. 그 디카프리오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형사가 탐 행크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탐 행크스가 그 사람에게 이제 너무 머리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진짜 지금 억대 부자예요. 미국의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 실화를 다룬 게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디카프리오가 처음에 돈이 되게 없어요. 진짜 가난해요. 그래서 이 디카프리오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요. 자기가 이제 어떠한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 가는데 누가 빌려주죠?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행색이 초라하니까. 근데 자기가 되게 은행에서 좌절을 하면서 나오는 순간에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공기장인 거예요. 파일럿의 옷을 입고 딱 차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스튜어디스 한 4분이 막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은행에 딱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VIP로 막 모셔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러면 내가 기장 옷을 입고 오자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항공사에 가서 학생 기자인 척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옷을 어디서 사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막 명함 같은 거 이런 명패 같은 것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가요. 근데 진짜 은행에서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바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돈 많은 사람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되게 좋은 차를 몰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인 척을 하고 공통점으로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때 동시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나는 파일럿이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의사야 라고 말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뭐 때문에? 의상 때문에. 의상과 행동에서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당연히 의사구나, 당연히 파일럿이구나,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의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비언어적 소통 중에 하나예요. 굳이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나 경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간 확보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지금 혹시 다니시는 곳이 어디이세요? 직장생활 하시나요? 네. 직장생활 하실 때 보면은 누구의 위치가 제일 누구의 공간이 가장 넓어요? 그렇죠. 팀장님의 공간이 가장 넓고 사무실을 보았을 때 누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공간을 내가 어디에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나의 직위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설계도만 보아도 아, 여기에는 누구 자리가 들어갈 거구나 라는 거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되죠.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항상 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등을 돌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컴퓨터 뭘 하는지 다 눈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승진을 한다라는 거는 좋은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하나의 반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모두 다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의상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경찰이에요. 혹은 간호사예요. 근데 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원해. 나는 간호사지만 간호사 같지 않은 삶을 살겠어. 이러면서 자,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막 자유복을 입고 이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자, 공간 확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회사를 차리셔야죠. 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내 행동과 표정 같은 거. 실제 우리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을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디랭귀지,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도 결국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돌려 얘기하자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설득을 당하는지, 어떻게 설득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반대로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성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이랑 저랑 뭐 얼마나 공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민한 거인 것 같아요. 까칠해요. 사실 성공한 사람들 치고 성격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많지 않은 거 아시죠? 되게 막 밖에 나와서는 외부적으로는 되게 성격 좋은 척하고 막 난 되게 다 배려하고 그러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사실 최측근한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다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격 거지 같다라고. 예. 그런 부분을, 근데 그런 어떤 예민함이 저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비언어적 소통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을 잘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표적인 인물 있죠. 유재석. 네. 유재석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리액션을 정말 잘해요.
자기가 어떤 뭐 이야기할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재석을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게스트가 오든지 간에 유재석이랑 같이 있으면 살아나죠. 그래서 그 득을 박명수가 유재석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데 혼자서 하게 되면 욕먹죠. 네, 이런 케이스를 보면 아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인들이 왔을 때에도 유재석은 그들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끄집어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유재석 특유의 예민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심함이 있는 거고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촉이죠, 촉. 내가 관심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떻구나 별로 이런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예민해졌을 때 그때 달라지는 게 나의 리액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즉 얻어야 되는 최종 목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네.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라는 정확한 판단. 두 번째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바로 이 진정한 자신감. 이 세 가지가 바디랭귀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디랭귀지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보았을 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맞아요. 파트너. 네.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면 연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파트너, 뭐 회사 파트너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부류를 보자면 가족 아니면 연인이에요. 왜 그렇죠? 맞아요. 네. 가장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꾸밈 없는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꾸밈이 없다라는 거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의 평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진짜 바디랭귀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평소 어떻게 달라질까요? 코를 만지고 시선을 해지게 하고 부산해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개의 미션 봉투가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를 고릅니다. 파란 봉투를 고른 사람은 컴퓨터실에 가서 이메일 작업을 한 후 그냥 나오면 됩니다. 빨간 봉투를 고른 사람이 바로 거짓말을 해야 할 사람. 빈전에 놓인 가방에서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조교자로 가서 웹캠의 내용을 지우고 나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센서를 부착해 영상 화면을 찍고 신체 변화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죠. 지금 밑에 내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가의 노트 컴퓨터실에 잘 나오셨나요? 네. 게임 카메라 앞에 손목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지금 측정 판단의 그 결과를 대검사에서 심리 분석실에 계신 전문가분에게 보내게 되고요. 혹시 본인의 이름이 김지호 맞습니까?
처음에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행동이 어떤 말을 하는 간에 눈동자를 좌측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입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행동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갑을 훔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그 있었던 행동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입니까? 그게 일탈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정보 처리 과정을 갖게 되잖아요.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보 처리를 별다른 정보 처리 과정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아니면 과장하거나 추론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지적인 부하가 올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면 행동이 감소하죠. 지갑입니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나도 궁금한 그 질문. 보셨죠? 지금 여기에서는 일탈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표면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제가 던졌던 것처럼, 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뭐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박힌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비언어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표준행동이에요. 즉, 평상시에 아무 일도 있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표준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표준행동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를 평소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의 표준행동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캐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탈 행동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검찰청에 있는 이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보고 나서도 금방 표준행동이 무엇이고 표준행동을 벗어난 일탈행동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표준행동, 몸의 언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표준행동이고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읽을 때 저 사람들의 표준행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준, 저 사람들의 설정, 그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산해질 거라고 아까 OX 퀴즈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답 확인하신 거죠? 거짓말을 할 때 행동이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몸을 되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몸을 최대한 줄이고 움츠리면서 내가 오히려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죠.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의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 남자. 네, 영화 감독이에요. 우디 알렌. 그렇죠. 네. 영화 좋아하세요? 우디 알렌 영화? 그 당시 사실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 감독 중에 하나인데, 자, 우디 알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여자분도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순이. 예, 와이프지만 원래는 이제 입양된 딸이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지금 우디 알렌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항상 우디 알렌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해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디 알렌을 딱 처음 봤을 때 접하는 감정이 되게 뭔가 불안해 보인다, 우울해 보이고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인다 라는 건데 다른 사진들을 보시면요. 우디 알렌은 원래 그래요. 네. 이 사람의
표준 행동 자체가 또 반드시 이 상황에 뭔가 집에 애환이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영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 우디 알렌의 표준 행동 자체가 약간 우울하고 그래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디 앨런의 표준 행동을 알지 못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 네, 노홍철. 처음에 나왔을 때 어른들이 노홍철 되게 싫어했어요. 아시죠? 네, 시끄럽다고 정신없다고 되게 많이 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홍철의 이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러나 라고 했는데 노홍철의 정말 수년간 10년이 넘게 지속이 되는 그 표준 행동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어색해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들, 그 표준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바디랭귀지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머리 위치가 변화를 합니다. 머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트를 할 때 혹은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되죠? 앞쪽으로 와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서로의 호감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뒤에 레이백 이렇게 등대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군가 하나는 흥미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는 거를 캐치를 하게 되죠. 어깨 모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몸을 부풀려 가지고 있는 거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위협적인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몸이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당연히 어깨도 조금은 움츠러들게 돼요. 몸을 작게 해서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게 되고 허리 자세 역시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움츠리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다리의 움직임이죠. 긴장하면은 다리가 어떤 포즈가 되죠? 보통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앉아 있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면접 볼 때 하는 자세들. 제일 긴장하고 있는 자세들이에요. 근데 지루해지면은 사실 다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리를 꼬아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꼬는 게 아니라 위에서 꼬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꼬는 거. 그렇죠. 네. 그 자세가 두 가지예요. 지루하다 혹은 가장 편하다 라는 두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밑에 이렇게 펜을 주기 위해서 딱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때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읽는 거, 그거를 우리는 바디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를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당하고 반대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디랭귀지는 결국에 변화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평소에 잘 관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비언어적인 소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표정, 행동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나요? 오른쪽. 네. 정답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네. 맞으셨어요. 오른쪽 사진을 사람들이 더 매력있게 느껴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지금 봤을 때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똑같은 사진인데 지금 뭔가 느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
사람은 6,000개에서 10,000개의 표정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표정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런 표정 저런 표정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은 모두 27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얼굴 안에는 27개의 근육이 있어서 27개로 6,000개에서 10,000개까지의 표정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더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대요. 0.25 진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 미세 표정은 0.25초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1초의 4분의 1이죠.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눈, 코, 입을 여러 번 민감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눈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쵸? 사실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눈, 코, 입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지 못하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민망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내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 예외인 게 바로 연인들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그 사람들이랑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연예인 커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예뻐 보이는 커플들이 제 눈에 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이 봤을 때에도 유난히 예뻐 보이는 커플들이 있대요. 근데 걔네 중에 대표적인 커플이 유지태랑 김효진 커플이에요. 근데 그 커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아이 컨택을 해요. 네.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김효진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유지태도 항상 서로 아이 컨택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의 계속 지속적인 공감을 보이니까 사이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되게 매력 있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세 표정을 어떻게 캐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미세 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25초 만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봐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 표정이 달라질 거거든요. 한번 어떤 표정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안 돼. 네 가지 표정이 보였어요. 확인하셨어요?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정답 화면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조금 달랐어요? 네. 마지막에 슬픔이라고 못 느끼고,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해. 그거 되게 잘하신다. 예, 그럼요. 엄청 잘한 거죠. 이게 실제로 그 테스트가 있어요. 폰즈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표정, 눈만 잘라놨어요. 눈만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신다면 인터넷에서 폰즈, PONS라고
치시면은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를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능력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의 표정을 빨리빨리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건데 요새 애들이 그게 굉장히 안 되죠. 많은 친구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자기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자체가 약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눌리면서 자랐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데 많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예요. 실제로 지금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뭔가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꾸며진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반항을 차라리 해라. 네가 지금 반항을 하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왜 늦바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부모님이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애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부추기는 애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때렸대요. 남학생인데.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때렸대요. 그때 이 친구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새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정점을 찍는 게 중학교 2학년이죠.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실제로 두뇌 촬영을 했더니 그 사이코패스의 성향과 가장 비슷하게 나온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춘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할 테고 요새 어떤 기기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녀를 그런 실험이 있어요. 제가 이걸 영상을 못 가져와서 좀 아쉬운데 무표정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을 확인한 영상이 있어요. 실험을 했거든요. 엄마가 무표정으로 아이를 키울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엄마의 표정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갖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이제 하버드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엄마가 앞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막 아이의 반응에 맞춰주고 그랬더니 아기가 되게 좋아하면서 엄마가 웃으니까 아기도 똑같이 따라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원래대로 엄마가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아서 딱 다시 돌아왔는데 완전히 무표정이에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엄마는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을 해요. 처음에는 아이가 웃고 막 이러다가 엄마의 표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막 손가락으로 막 저기를 가르치고, 왜냐면 평소에 자기가 가르쳤을 때 엄마가 여기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지도 않고 여전히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놀래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몸을 되게 행동 반경이 커지는 거예요. 뭔가 약간 이렇게 막 뭐를 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 반경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막 몸을 베베 꼬면서 울더라고요.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표정의 엄마라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대요. 그거를 연구를 결과를 하고 나서 자, 엄마가 다시 표정을 이렇게 다시 밝게 하면서 평소대로 돌아왔더니 정말 뻥안치고 1초도 되지 않아서 아이가 그대로 엄마의 반응과 똑같이 움직이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어렸을 때 양육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반응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많은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표현으로 해준다는 게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표정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집에 가서 그 폰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한국 사이트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폰즈 검색하셔서 표정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 이 표정.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표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표정이 뭐죠? 네, 뭔가 되게 단호하고 굳게 입을 다문 표정.
답이죠. 네. 근데 제 잘못입니다. 라는 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뭔가를 회개하는 잘못했다라고 다가오는 느낌. 이 표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맞을 때에 뭐를 하죠? 입을 앙 다물고 준비를 하죠. 그때의 모습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 내가 약해졌다는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잘 맞추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나의 잘못을 알고 굉장히 내 스스로 약해져 있을 때에 많이 나오는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입을 다물고 있는 앙담은 표정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뭔가 되게 굳은 결의를 달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뭔가 단호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표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표정의 마지막으로 결과 알려드릴게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눈동자예요, 눈동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 사진에 뭐를 키워놨냐면 동공을 키워놨어요. 동공을 키워놨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보통 우리가 만화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뭔가 예쁘고 막 귀여운 모습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눈을 그려놓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되게 갈망하는 눈을 그려놓는데 이게 만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보고 되게 막 아름다운 대상 그리고 내가 굉장히 호감이 있는 상대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동공이 실제적으로 커진대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결과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공이 커졌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기 때문에 동시에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이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자, 이 사진 보면 뭐 아시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측면이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언어적인 소통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우리가 표정으로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봤다면 이번에는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의 모습이지만 손으로 되어 있어요. 좀 징그러운 그림을. 제가 굳이 골라온 이유. 자, 뇌는 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반사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사실 뇌에서 우리가 말로 나가는 것보다 행동에서 더 먼저 나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거짓을 말해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혹시 혼자 계시나요? 아니요. 결혼. 진짜요? 되게 젊어 보이신다. 진짜 젊어 보이신다. 네, 저는 솔로신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남편분한테 설명을 하는데 손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목도리 도마뱀, 짱구, 싱크로나이즈 이런 것들을 손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내가 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네. 사실 우리가 되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손이라는 게
별거 아니어 보이겠지만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손이에요. 우리가 얼굴에 손을 올려놓는 것. 얼굴에 손을 올려놓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굴을 손에 올려놓는 게 어떤 행동이죠? 그치. 네.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자세는 언제 나오죠? 네.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혹은 멍 때릴 때. 맞아요. 멍 때리고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게 보통 이런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손을 얼굴에 올려놓는 거.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얼굴을 손에 올려놓는 거는 이렇게 보통 기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손을 얼굴에 올려놓을 때는 아까 하셨어요. 아까 행동 이러고 계셨죠?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만진다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행동들, 혹은 관심의 표현을 나타낼 때,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나타낼 때 많이 나오는 행동들이 반대로 손을 얼굴에 올려놓는 거예요. 얼굴과 손을 둘 다 내가 만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다른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둘이 다른 거예요. 아,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가 어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절대 이 행동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그 행동. 그렇죠.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이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이 행동이에요. 왜 이 행동이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연약해 기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기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연약한 모습, 이제 부정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여성적인 측면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을 때 많이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데이트할 때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광고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평소에 우리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이 여성들이 더 매력적이게, 더 여성스럽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바디랭귀지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썼든지 모르고 썼든지 간에 분명히 제 생각엔 광고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개를 살짝 갸웃함으로써 뭔가 남성들에게 더 여성성을 어필을 하고 더 매력있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바로 바디랭귀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놀라거나 슬플 때 볼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요. 이렇게 쓰다듬는 거 있죠.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역시도 어렸을 때 행동에서 기인을 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 보통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그 모습들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자기 스스로 얼굴을 쓰다듬는다든지 내 몸을 이렇게 쓰다듬는 거 있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내가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러고 있다든지 목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자, 앞에 손을 이러고 있다고 쳐요. 어때요?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나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불안하구나, 뭔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나타내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보는 청중들은 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관찰을 했을 때 유난히 나를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뭐를 깨달으시면 되죠? 아, 저 사람이 뭔가 애정결핍, 뭔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말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디랭귀지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화 공공의 적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김성재. 이성재인가? 김성재? 네. 부모님 시신을 본 거예요. 설경구가 형사로 나오죠. 부모님 두 분이 살해를 당했으니 되게 망연자실한 상황. 네. 내용 파악하셨어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공공의 적? 자, 여기에서 보면은 김성재? 이성재? 이성재인 것 같아요. 이성재. 네, 어쨌든 저 남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까 첫 장면이 영안실에서 부모님 얼굴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자가 쓰러졌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조서를 꾸미는 상황에서, 조서를 이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계속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조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절차상 쓰고 있는데 설경구가 이렇게 이제 이성재가 막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경구가 볼펜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다리를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재가, 설경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너 울면서 다리 떠는 새끼 봤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체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우리 몸을 내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잊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하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하체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하체의 발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제일 그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를 읽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체의 모습입니다. 자, 지하철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리를 쫙 크게 벌려서 앉은 사람들이 있죠. 네, 쪽벌남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쪽벌남들. 쪽벌남들은 도대체 왜 다리를 그렇게 벌려서 앉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 싶은 건 뭘까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쩍 벌려서 앉아 있는 걸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자기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노력이에요. 자기 공간이라는 게 내 엉덩이 끼워 넣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 심리적인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다리를 넓게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몸을 크게 부풀리는 행동이 쪽벌남들이 나타내는 행동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과시를 위한 거죠. 나 이만큼 강하다, 이만큼 내가 자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우리 동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강하다는 거를 보기 위해서 많이 하는 행동들이 내 몸집을 다 크게 키우는 거죠. 보거도 그렇고 목도리 도마뱀도 그렇고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발목을 교차해서 앉는 경우, 자, 지금 맨 끝에 있는 이 사람이 앉았듯이 발목을 교차해서 앉는 자리는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동시에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그런 자세예요. 하지만 동시에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취하는 자세들이에요. 사자다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사자다리 뭔지 아시죠? 이거는 다리 나름대로 꼬으려고 노력하신 거고, 사자다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이거. 네. 이 자리를 취한다는 거는 보통 이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권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취하는 자세가 보통 사자다리예요. 근데 그 권위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다리를 취하는 것과 이렇게 다리를 취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취한다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사람. 반대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랑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막죠. 내가 다리로 막죠. 지금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그 몸을 내가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다리를 취한다 해도 어떤 자세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저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발끝의 위치에 주목하는 거예요. 발끝이, 자, 사람들이 시선, 아이 컨택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발끝의 위치예요. 사람들이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게 뭐냐면 배꼽의 위치 혹은 발끝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 배가 향한 곳이 실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열린 포즈를 취하는 태도예요. 그게 바디랭귀지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왜? 이걸 봐야 되니까.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옆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청중들을 향해서 온 몸을 전신을 보이고 발끝이 청중을 향해 섰을 때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가장 잘 전달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전체 거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성이랑 남성이랑 달라요. 절대 금기시되는 위치가 있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섹슈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이랑 남성이랑 다른데, 여성 중에 여성들이 절대 만졌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얼굴이에요. 의외죠? 네.
여성들이 얼굴을 만질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아 해요. 근데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화장을 했기 때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얼굴을 만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반해서 남자들은 어디를 싫어하냐? 머리 만지는 걸 지극히 싫어해요. 네. 특히 동성이 나의 머리를 만진다는 그거는 거의 복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성이 머리를 만지는 거는 오케이. 이성이 얼굴을 만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해도 상황과 환경,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오케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녀가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오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손이죠. 자.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고 나랑 타인의 거리를 확인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오늘 영상 되게 많이 보죠. 네. 원래 이렇게 안 해요. 말이 많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바디랭귀지 그런 어떤 비언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는 어떨까요?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이 거리 대비해서는 또 권력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먼저 다가오죠. 거짓말했어요. 편안하게. 서로에게는 금지선이 있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당하면 불편해집니다. 김성균 대리와는 친구들과의 거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친구는 내 주변 1m 안까지 들어와도 괜찮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확실히 회사는 다르죠? 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남이 이 친근한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마음에서 마음에 이런 거리를 재보려고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네, 보셨죠?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부장님 왔을 때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맞나요? 보통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기 공간을 굉장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죠. 즉, 부장님이 이렇게 내가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불편한 사람일수록 내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때 연인들끼리는 분명히 전혀 공간 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부끼리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즉, 타인과 나 사이의 거리는 사실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접촉하게 되는 게 바로 손이에요. 손을 잡는다는 거는 동등한 위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팔짱을 끼는 거죠. 자, 팔짱은 보통 남자가 끼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껴요. 근데 팔짱을 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팔짱을 낀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 내 거다 라는 거를 티를 내기 위한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올가매듯이 내 거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싼다든지, 보통 왜 그런 명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돌아다닐 때 보면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남자가 여자를 더 챙기는구나,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이런 스킨십들을 확인을 하면 알 수 있거든요. 단지 키 차이가 아니라 남자들이 여자의 몸을 이렇게 감싸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여자의 몸을 전체를 감싸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내 거라는 티를 더 많이 내려는 그런 성향들, 그런 모습들이 그냥 같이 둘 사이의 거리 혹은 잡는 모습을 보고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 바디랭귀지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는 걸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거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아랍계 사람들은 거리를 좁혀두고요. 미국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죠. 아랍계와 미국계의 거리도 다르고 아랍계와 유럽계의 거리도 다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거리가 지켜집니다. 만약 그것이 깨지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보셨죠? 누가 거리가 좁아요? 아랍인들은 공간을 굉장히 좁게 활용해요. 딱 팔을 했을 때에도 미국인은 이렇게 멀리서 하는 데에 반해서 아랍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딱 바짝 붙이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바디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문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 사는 거는 자신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끝없이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 모습을 지하철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개인 공간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공공장소에서도 그렇죠. 타인과 함께 앉아야 할 기다란 의자, 앉는 순서 한번 볼까요? 처음 두 사람은 최대한 떨어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은 둘 사이에 그런 식으로 자리가 찾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처음 앉는 사람은 맨 끝에 앉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앉는 순서를 다시 봐보죠.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
거의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 참 미묘한 장면입니다. 사람은 혼잡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자기 개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다 신문을 보고 있지만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불편하다, 오버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 같은 행동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 모습들을 파워 제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명연설가가 있어요. 진짜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봐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너무도 섹시한 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은 혹은 그 사람이 평소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다 액션이 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항상 손을 쫙쫙 뻗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래서 같은 행동이지만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하는 행동 이유가 무엇일까? 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크게 행동을 한다 해도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리는 있어요. 그쵸? 제가 아무리 온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한다 해도 저랑 둘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닿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제가 작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크게 행동할 때 상대적으로 되게 자신 있어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걸 우리는 파워 제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뭔가 되게 확신에 차 있고 자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파워 제스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이 표시는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좋다라는 표시들. 자, 오케이 이런 거. 그리고 대표적인 파워 제스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허리에 손대고 있는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물이 공격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파워 제스처. 그리고 이 자세는 스티프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적이게 느껴지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앉았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얹고 얘기를 할 때 마치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이 스티프 자세.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중요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세들이에요. 그래서 대표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잘 취하는 자세들이고 이런 자세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미국 드라마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여기에서 면접 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면접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 혹은 중요한 자리를 앞에 두고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들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긴장해 있죠. 자리에 이렇게 꼭 앉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되나,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앞자리예요. 앞모습이에요. 자, 사람의 뇌는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미소를 짓고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되게 좋구나라고 착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뭔가 계속 이렇게 긴장한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행동을 크게 뭔가 산에서 등치는 것 마냥 네,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셨을 때 실제로 자신감이 향상이 된대요. 내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뭔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일상적인 행동 하나만으로도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파워 제스처의 최고봉이 바로 농구 스티플 자세예요. 이 스티플은 이 자세죠. 산을 그리는 자세인데, 농구 스티플은 이 자세예요. 농구 공을 하나 들고 있듯이 제일 표현하는 가장 편한 자세. 예, 얘기를 할 때. 근데 이게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게 하는 자세가 바로 딱 이 자세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가면 어색해지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가 있거나. 예, 그래서 오바마도 그렇고 보통 연설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자세를 농구 스티플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파워 제스처 자세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자세예요. 두 번째로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의 기술. 첫 번째, 선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내가 왼쪽에 있을 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었을 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과연 나는 어떤 감정,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감정을 더 강하게 갖는지를 알면 되는데, 이런 뭐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여기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에서 나왔었던 케이스예요. 어떤 부부가 계속 잠을 자는데,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계속 안 좋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우연히 자리를 바꾸게 됐대요. 근데 그 이후로 잠을 진짜 편안하게 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방향을 찾아서 내가 먼저 위치를 잡는 게 좋고, 두 번째, 몸을 비틀어서 대면을 피하라는 건 이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남성이랑 여성분이랑 있는데 여자 두 분은 자세가 어때 보여요? 둘이 대면하고 있죠. 굉장히 위협적이어 보이지만 남성들 두 분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45도 옆으로 몸을 비틀어서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유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인끼리 밥을 먹기 위해서 앉았을 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꼭 90도로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주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몸을 마주 보면서 앉는 것보다 처음 소개팅하는 자리에서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보다 살짝 측면으로 앉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를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감을 이끄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기술. 처음부터 미소 짓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데 미소 짓다면은 저 사람이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처음 만났을 때 미소를 지으면 을같이 보여요. 갑을 중에 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미소를 지으면은 안 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어야 되냐? 악수를 하고 나서 통성명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미소를 지으시는 게 좋고, 인사를 할 때도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할 때는 정면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측면에서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훨씬 더 호감을 끌게 되는 그런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말없이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기술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일본에서 있었던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좀 오글거려요. 아이고. 자. 자, 이 영상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자, 미안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여자 눈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디테일하게 보지를 못하셨네. 남자 이렇게 딱 돌리고 나서 이 여자가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남자의 눈을 쳐다봤어요. 네. 근데 강아지상으로 쳐다봤어요. 여자가 키가 더 작았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남자를 이렇게 살짝 위로 쳐다보면서 바라봤어요. 바로 아이 컨택이죠. 말없이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가장 단순한 게 바로 아이 컨택이에요.
네. 그래서 호감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눈을 30초 이상 바라봤을 때 정말로 사람들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 EBS 다큐프라임 그 지식 채널 E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 컨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짧은 이런 특강, 1시간,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특강이 아니라 오랫동안 좀 긴 시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습을 웬만하면 꼭 넣는데 실습을 하다가 보면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조금 나에게 호감이 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습할 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살짝 잡았다 놓는 거예요. 꽉 잡으면 안 돼요. 꽉 잡지 않고 살짝 잡았다가 놓는 거. 이거를 진짜 정말 잘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장현주가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었던 건데 혹시 기억 보셨나요? 그 영상이거든요. 장현주를 보면은 세트예요. 종합선물 세트.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네.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걸 다 떠나서 정말 그냥 저 단 하나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팬이면 이게 데이트가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신혼부부. 네. 예를 들어 윤주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너무 길고 귀엽고 롱롱아 어디 이걸 리듬이 그런 대화를 할 거고 서로에게 질문을 다 할 거고 이런 흐름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생각을 해보고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는 거야. 예스인지 노인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가 그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만 좀 해주세요. 아, 이 진지하게. 네. 되게 진지해질 거야. 되게 진지해질 거야. 아, 되게 진지해질 거예요. 저한테 계속 그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눈을 바라봤는데 너무 이렇게 순수한 그런 눈빛이 있어서 귀여웠어요. 전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어떤 동기로 때려맞아도 얻어맞아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이게 결혼 생활할 때만 생각했던 그리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 이와이스는 정말 아주 생각하고 아니면 지키고 지키면서 딱 나는 좀 살갑게 후박하게. 생각해. 좋다. 그건 좋다. 그래? 그럼 한번 같이 하루 살아보실까요? 하루 살아보실까요? 네, 이 영상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장윤주의 돌발적인 스킨십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노홍철한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아저씨들이 굉장히 볼이 빨개지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스킨십의 위력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말없이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기술들, 우리가 평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5번째로 세일즈맨의 요청에 거절하는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거절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자, 최대한 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좋은 자세가 바로 이 자세거든요. 이 자세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단호해 보이는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굉장히 내 공간을 좁힘으로써 조금만 얘기하면은 잘 넘어가겠구나라는 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진짜 취해야 할 자세는 이런 거예요. 좀 내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 공간을 서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맨 마지막에 보이시는 자세 있죠. 네, 이런 것들. 이런 자세로 하여금 나는 굉장히 단호하다. 라는 거를 보여줄 때 최대한 나의 공간을 확보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상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건방진 부하 직원을 다룰 때의 기술이라고 꼭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걸어가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잡고 이동하시는 거 있죠. 내가 뭔가 이 사람의 루트를 결정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걸어갈 때 그때 내가 컨트롤한다라는 느낌을 명백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어디에 자리를 이동하고 어디 나가서 뭐 커피 좀 하자, 뭐 바람 좀 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같이 이동을 할 때 내가 분명히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을 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기술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두 사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진에서는 실제로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게 바로 이 후진탑. 이 사진에서는 더 힘 있어 보이는 게 오바마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손의 위치예요, 손. 뭐가 보이냐? 손등이 보이죠? 손등이 보이는 위치, 그게 바로 악수의 기술이에요. 자, 비즈니스상에서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힘을 조금 더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죠. 네. 이렇게 살짝 틀으세요. 살짝 틀으세요. 자, 근데 나는 내가 더 강하게 있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면 이거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덮는 거지. 내가 내 손으로.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파워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악수에서 보여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되게 딱 사람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평소에 익히게 된다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늘 뭐 굳이 꼭 그렇게 꽉 채워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2시간을 다 꽉 채우게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봤었던 퀴즈 한번 다 보고 끝낼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 좋다? X.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이 컨택이 가장 중요하다? 네, 아이 컨택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발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손을 문지르는 행위는 긴장했다는 증거이다. 표준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은 단호함이 아니라 약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거짓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빠르게 내뱉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면접을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포즈를 의도적으로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몸을 부산하게 움직인다? 아니다. 오히려 행동을 굉장히 축소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설득당하는가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책은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치 내가 촉진제처럼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리더, 사람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진정한 리더인 멀티플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